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화폐 위조와 관련된 아마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은 77246 위조 지폐 사건이에요. 77246. 77246. 5,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인데 근데 일련 번호가 이거는 하필이면 다 77246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위조 지폐에 붙여진 그 이름이고요. 5,000원권 위조 지폐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모두 2,045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246이라는 일련 번호가 들어간 위조 지폐가 모두 1,900여 장이 발견돼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3,000여 장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90장보다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거 유통을 시켰던 거고요. 썼구나. 네, 5만 장 가까이 만들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앞면, 뒷면, 그다음에 지폐에 보시면 이렇게 위조 방지를 위해 만든 희미한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중간면,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네. 딱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세 장을.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알죠. 하지만 이제 이 지폐를 사용할 때 주로 노인들이 보통 있는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아주 싼 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5,000원이니까 뭐 거스름돈 이제 그걸로 이제 돈 가서 만들어 간 거죠.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지폐와 나란히 놓고 봐도 가려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만든 가짜 돈은 2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5,000원권 위패가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고.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중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몰랐고 이게 은행에 들어올 때마다 잡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검사하니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2007년에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5,000원권만 땡겨서 1년 먼저 바꿔요. 이거 못 잡아가지고. 지난 83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뀌는 것. 한국은행은 위조가 가장 많은 5,000원권 세도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고 새 지폐는 컴퓨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 사용됩니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기울이면 숨어있던 만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모두 7개 위변조 방지 장치가 새 지폐에 도입됩니다. 구권이 은행으로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폐기하니까 신권은 또 이제 대폭 그 보강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위조 지폐를 찍고 있었고 국권을 만들고 있었고. 네, 국권이죠. 바꾸긴 쉽지 않으니까. 사실 5,000원짜리를 김 씨가 선택한 이유도 10,000원짜리에는 충분히 많은 그 방지 기능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잘 아는 사람이군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는 해봤자 마진이 안 된대요. 그죠? 노력 원가가 원가가 안 이 사람은 거야. 되게 주도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5,000원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죠. 8년에 걸쳐서 구형 5,000원권 45,000장을 뿌렸는데 결국 구멍가게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기해서 이제 따로 놨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우연히 그때 자기 지인도 야 요즘에 내가 뭐 하나 지폐가 생겼는데 이 봐봐 이게 두껍고 되게 신기하지 않니? 하면서 아니 그 위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신기하다. 위조 지폐 볼 기회가 없죠 잘.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딱 봤더니 거기 이제 77246. 똑같을 수는 없거든 번호가. 그렇군요. 인증 번호가. 그래서 이거는 위조 지폐구나. 위조 지폐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 범인이 이 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와. 다시 온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그 위조범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왜냐면 재유통된 사람이 쓰는 걸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위조 지폐니까 빨리 가서 신고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놀래야죠. 어머 모르죠. 위조 지폐라고요?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네 하고서 지폐를 받아서 지갑에 넣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5,000원짜리가 이만큼. 거기서 아줌마가 딱 본 거죠.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77246 위패가 988장이나 발견된 겁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1년간 다양한 화폐를 위조해보고는
가장 완벽한 5,000원권만 집중적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런 구멍 까게 와서 볼 쓴다는 자체가 너무 부족한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2억 5천을 찍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2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비용을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인건비. 아니 근데 그 노력과 애씀을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그 돈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노력으로. 네, 그 노력으로. 오늘 저희가 갔을 때 그 위조 지폐 판별법 그런 것도 봤는데 이제 5만 원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기 이 두 군데에 있는 홀로그램이죠.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입체 모양이라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이제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거든요. 각도를 바꾸면 빛을 비추면은 이렇게 봐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위조범은 위조했던 거죠. 세 겹을 띄워 넣어가지고 이 뒤에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렇네요. 네, 바뀌고요. 뭐 5만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런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자외선에 넣었을 때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조 방지 기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를 이제 위조하는 건 굉장히 큰 중죄예요. 엄청 큰 죄더라고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거든요. 그렇죠. 2년 이상이라는 거 이제 요즘 뭐 2년부터 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느 나라에도 지폐가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지폐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지폐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혼란을 가지기 위해서.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상대로 벌였던 이제 베른하르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전은 1942년에 이제 시작된 건데 화폐를 만드는 그 전문가들을 유태인 수용소에서 차출해가지고 작센하우젠 수용소의 19구역에 그 전문가들을 모아요. 그다음에 파운드화를 만들어서 원래 계획은 그거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비행기로. 왜냐면 그 지폐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 작전이 시작됐을 때쯤에 벌써 제공권을 벌써 독일군이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폐를 결국 뿌리지 못하고 각종 작전에 사용해요.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은 가서 파운드화를 완벽하게 위조한 걸로 사오는 거죠. 잘 만들었나 보죠, 되게. 당연하죠. 독일의 기술력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전쟁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파운드의 양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양을 만들었대요. 실제 일본도 중일 전쟁 때 중국 지폐를 만들어서 뿌렸었고요. 그에 대응해서 바로 이제 중국도 엄청나게 화폐를 또 찍어서 새 화폐를 만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남한 지폐를 찍었었고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화폐 개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폐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제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죠. 상당히 많은 범죄의 동기는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과연 이제 돈이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유조 지폐의 역사에서 특히나 이제 그 물리학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뉴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주 나오죠, 여기. 그 주식 그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아마 1697년일 거예요. 뉴턴이 조폐국 감사로 이제 임명된 것이. 그 당시 뉴턴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은화를 제작하는 거예요. 은화 제작. 자꾸 이제 가짜 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뉴턴한테 주어진 일은 은화를 만드는 그 위조범들을 잡는 거. 우리가 주화를 보면 여기 잔잔한 이런 금이 있잖아요. 그걸 뉴턴이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은화를 그 정량이 되지 않도록 겉에를 깎아내 가지고 조금씩 깎아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은 다음에 계속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막으려고 동전 보시면 끝을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이 톱니바퀴를 넣어서 이 끝에 갈아내는 걸 막았다는 건데요.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위조를 할 때 이제 겉에만 은으로 금으로 하고 안에는 이제 구리로 하는 게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수법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돌인데 그 돌에다가 이걸 긁으면 이게 묻어 나오잖아요. 묻어 나올 때 이 함량이 다른 것들은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 돌을 시금석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시금석. 거기서 나온. 아, 그게 시금석이군요. 시금석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 아, 척척 박사. 근데 우리가 쓰는 용도로 왜 쓰였을까요, 시금석? 뭔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이걸로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테스트해 본다. 기준과 비교한다는 거니까요. 진짜인지 다른 가짜인지를 것도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근데 뉴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은을 계속 찍어내는 걸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건 종이에다가 돈을 쓰고 이제는 이 돈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해결해야 약속하자.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이의 가치를 어떻게 믿어요? 처음 종이돈 나왔을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이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져오면 가장 가치가 있는 금속인 금과 교환해주는 조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준 지폐로서 가치를 보증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이 화폐의 가치란 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지만 원래 만든 이유는 상품을 교환하기 위한 중간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금융이 가장 중요해지고 심지어 계좌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이의 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화폐 자체를 유지할 일은 없어지지만 숫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꾸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도 그냥 그 계좌 이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화폐 뭐 뺏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른바 코인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는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뉴턴의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지폐 시스템과 같은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거나 사람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비트코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어.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모두 믿으면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면 지금과 같이 불안정성이 큰 막 널뛰기 하듯이 가치가 변하는 이 상황에서 아직 화폐라고 보기 힘들고 이 돈이라는 게 어이없게 만들어진 약속 같긴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빈 껍질인데 빈 껍질이 자신을 100배, 1000배로 불리면서 이 자체가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금융가의 가장 핫한 키워드들이 뭐가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 어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즘엔 우리 주식시장을 휩쓸고 있는 키워드가 1번이 역시 디지털이겠죠. 디지털 전환. 특히 디지털 쪽에서 메타버스 이런 단어들, 뭐 가상화폐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런 최근에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게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범죄 수익을 이제 밖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의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압수를 해요. 216코인 정도로 압수를 하거든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 검찰은 A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은 사실 당연히 인정됐던 거고 더 쟁점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 몰수 판결이 가능한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왜냐?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 파일화한 거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몰수하는 나왔어요. 순간 약간 화폐로 인정하게 되는 네. 것 같이 되는 근데 거죠. 2011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법률적으로는 가상 자산으로 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이 범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결국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사상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뭐 다른 물품이었던 것 같으면 공매 절차라든지 환가 절차를 통해서 국고를 이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산의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어떻게 환가할지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검찰이 그냥 전자지갑에 그냥 보관만 계속했던 거예요. 2018년이 막 과열될 때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부자 됐겠는데요?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에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상 자산의 개념이 들어와요. 네.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가상 자산이 드디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공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사설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압수했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 2017년도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122억.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로 국고를 엄청나게 불린 세금 재테크. 그렇죠. 합법적 재테크를 한 거죠.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13년 만에 세계 최초로 보물선 돈스코이오를 이제 발견했다. 기억나요. 그리고 거기에 150조 상당의 금괴와 금화가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온 얘기잖아요.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현재 가치로 1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화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그걸 찾아냈다. 이제 인양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그 보물선은 돈스코이호라는 러시아 순양함이거든요. 러시아. 예. 그러니까 18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발틱 함대가 일본과 싸우려고 샌피터스부르크에서 출발해서 희망봉을 둘러서 아프리카 계속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와가지고 대한해협에서 조우를 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발틱 함대가 집니다. 대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울릉도 사람들이 러시아 그 선원들을 좀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주전자에 노스의 주전자에 황금을 가득 담아서 선원들이 주는 걸 받았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기 과정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도 이걸 인양을 해봐야겠다는 뭐 움직임도 있었고 IMF 때 탐사해서 인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스코이함 인양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에선 도진 실업이 시도했습니다. 1999년에는 동건설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신일그룹이 발견을 했는데 인양비가 한 1,000억이 든다는 거예요. 인양을 하면 150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는 투자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50배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살 수 없고 싱가포르에 또 신일그룹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가상화폐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투자는.
가상화폐는 실제 가치 있는 자산과 연동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보물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 보상받을 수 있고 이거는 보통 가상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500억, 600억 좀 뭔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신일그룹은 법적으로 6월 1일 날 생겼거든요. 이미 코인 팔고 있었고 다단계로 계속 코인을 팔고 있었고요. 소문을 내면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업체는 현재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구매액과 매출에 따라 직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또 의심한 거는 싱가포르 그 신일그룹은 가보니까 그 주소지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재했던 거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 회사는 사무실도 계좌도 없이 전화로 개설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아직까지 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그냥 서류만의 회사입니다. 납입 자본금은 1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를 쳐도 국내에서 해외로 돈을 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송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싱가포르에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투자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국제거래소 대표 유모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신일 골드코인은 제대로 된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 포인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돈을 팍 끌어 모았잖아요. 그 직후에 이제 보물선 인양을 항만청에 신청했는데 해수부에 거절당했어요. 왜냐면 보증금을 납부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신일그룹의 사업 목적이 그 보물선 탐사에서 침몰선 탐사로 바뀝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150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예. 이미 사기를 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발굴 과정을 신일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막 했어요. 막 그 라이트로 탐사 과정을 수십 장의 사진으로 이제 게시해놨거든요. 좀 색조를 다르게 해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 YTN 취재 결과 신일그룹은 당시 울릉도 해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왼쪽이 신일그룹의 홍보 영상, 오른쪽이 지난 2003년 해양과학기술원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게시한 사업 목적이 인형 뽑기 사업도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돈스코이호는 있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수심 300~400m는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여러 가지를 딱 해서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피해액은 사실 80억대. 80억. 80억대인데 그건 이제 신고를 해서 수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확정된 거고요. 싱가포르에 계좌 이체된 금액은 500억, 600억, 뭐 8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좀 특징적인 거는 피해자라고 손을 안 든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믿고 싶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금 아직도 처벌받은 적 없어요. 지금 저기 베트남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피 상태에 도피 상태인 거죠. 인터폴에 아마 수배됐을 거예요. 사실 세금이 왜 중요한지는 사실 얘기를 할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 세금은 가장 오래된 국가의 제도이자 국가가 굴러가게 하는 가장 기반이죠. 그렇죠. 힘이죠, 힘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이제 내라 그러는데도 안 내는 이제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세금과 관련된 범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체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걸 이제 체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체납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몇 조 되지 않을까요? 2021년 데이터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거는 100조. 100조요? 100조. 누적 100조. 어마어마한 100조라는 거는 저 사람 내야 되는데 누군지 알고 있는 돈이 100조라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돈이 100조. 100조. 근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한 사람이 10억 원 이상 체납한 어떻게 보면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반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서초구, 강남.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최악질 그 세금 체납자 그분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 신그룹의 최모 이제 회장인데요. 아마 신그룹 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곳이 여기 여의도에 있는 용산 빌딩을 이제 짓고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죠.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그 빌딩이었고요. 이 최모 씨는 30대 그룹 오너에 올라서 계열사만 22개에 달할 정도로 이제 큰 그룹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죠. 1999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금을 융자받고 그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외화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이면은 그때 우리가 외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그 거짓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외국으로 빼돌리고 이러는 것이 아주 죄질이 더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받았고요. 신화그룹의 최준영 회장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화그룹 최준영 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가짜 서류를 꾸민 뒤 국내 은행으로부터 1억 6,600만 달러를 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준영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마침내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추징금으로 1,500억을 선고받고, 근데 추징금도 안 냈지만 국세랑 지금 그 지방세 다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거의 1,000억에 달하고요, 지방세가 39억, 그러니까 40억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이제 내지 않고 체납한 있어요. 거네요. 이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어요. 29만 원만 있다는 그런 분처럼. 뭐 언제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는데 양재동에 30억대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잘 살고 있고, 최고급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그 호화 생활이 가능한가?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 집과 이런 차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H 종교재단에서 소유하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H 종교재단은 사실 이 최모 씨가 옛날에 그 기업에 있을 때 본인이 만든 재단이에요. 지금은 물론 본인의 그 소유가 아니지만 그 가족들이 사실 이 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하면서 대를 이어서 그걸 갖고 있는데 최 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최 전 회장은 문을 뜯고 세금을 징수하러 온 서울시 공무원에게 교회가 빌려줘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돈 안 내요. 예, 우리는 돈 안 내고 교회가 다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또 체납 금액 잘 받아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서울시에 38 세금 징수과라는 곳이 있대요. 서울시에 있는 거니까 이제 지방세를 걷는 곳인데, 이곳은 사실 전국 최고의 세금 징수 조직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헌법 제38조가 납세 의무에 대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여기 38 세금 징수과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이 최모 씨의 집을 가택 수색을 했었고요. 그 현금으로 2,600만 원 가까이를 일단 추징을 했고, 되게 적은 돈이죠. 한 점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미술품을 한 20점 정도 압류를 당해요. 이른 아침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들이닥쳤습니다. 최준영 전 신화그룹 회장의 집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고가 미술품 18점과 현금 2,600여만 원입니다.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건 어떻게 되나, 더 분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미술품에 대해서 그 최모 씨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이것은 자신들의 소유지 최모 씨의 소유가 아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제 이게 최 씨 게 아니니까 정부가 압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압류된 금품을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이 법원에 압류품들이 가족의 재산인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최 전 회장. 문제는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서울시는 압류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송을 결국 그 서울시가 진행하게 돼요. 이거 지켜내야지만 이제 압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시범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많은 요구,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한 곳에는 CCTV를 좀 더 달아야 되고, 아동범죄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 이를 치료하고 상담할 사람들을 더 좀 뽑아보면 좋겠고, 우리가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이게 더 필요한데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결국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세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거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세금을 더 걷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야 될 걸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니까 오히려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내고 있거든요. 유리지가. 월급세.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국가를 사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야 되는 세금조차 다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법을 피해 간다는 것은 정말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정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하경제 관련된 범죄입니다. 지하경제? 지하경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경제 흐름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경제 활동, 도박 이런 거. 예, 그런 거죠. 도박. 마약, 도박, 돈 세탁. 사실 뭐 우리가 어디 뭐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뭐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규모가 크지 않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하 경제의 일부이긴 그러니까 하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 네네. 그냥 지하 경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하라는 거는 이제 이 용어를 만들 때는 분명히 비유의 의미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돈이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 어쨌든 이 범죄 수익 얘기인데요. 어떤 형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형제가 이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예요. 네. 그 형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동생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서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사무소는 중국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호객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받으면 사이버 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그 온라인 카지노 고객들은 1분에도 여러 판을 칠 수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막 수백 판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사이트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수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고객을 데려온다. 그럼 그 다른 고객이 베팅할 때 원래 수수료를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온 고객이 베팅을 하면 그 사람의 수수료는 일부는 나한테도 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소비자로 등록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카지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수수료 받아도 그 수수료로 또 도박을 해요. 결국은 그냥 다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열어가지고 2009년 중순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카지노를 운영을 했는데 벌어들인 수입이 170억. 한 달에 10억 조금 못 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건 수익이고 매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것만 매출을 보니까 1,500억이 넘었어요. 와, 1,500억. 1년 반 만에. 네. 경찰도 알았죠. 이 사이트 개설하고 다음해 초쯤에 이 수사를 들어가요. 수사를 들어가서 2달 동안 계좌를 406개를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환수한 돈은 수익금 170억 중에 3억 8,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도박 자금도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고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해도 역시 적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돈이 이제 모이면 족족 다 현금화를 했어요. 현금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형제는 근거지가 인천이었는데 누나가 전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 부부한테 돈 좀 맡아달라. 가족. 네. 나중에 보니까 이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110억 원이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110억 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일렬로 쌓으면 24m래요. 네. 약간 과장 보태면 건물 10층인 거죠. 한 층에 뭐 한 2.4m라 치면은 이 누나도 저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누나가 이 돈을 놔둘 데가 없어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이 동생이 요령을 알려줘요. 누나 근처에 땅을 하나 사. 땅 사서 밤에 가서 거기 묻어. 울타리 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차로 한 20분 거리에 거의 1억 원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실제로 거기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좀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다 속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돈을 묻어요. 네, 돈을 비닐봉지에 돈을 5만 원권을 빡빡 채워가지고 김치통이나 페인트통 거기 넣고 그걸 묻습니다. 근데 밤에 땅 파면 뭔가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시골이라 가지고 밤에 몰랐나 봐요. 일찍 주무시죠? 시골에서. 한 번 들킬 뻔한 적은 있어요. 원래 그 땅에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었거든요. 전 주인이 심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옮기려고 굴착기 기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요. 땅을 파다가 김치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소나무랑 매화나무만 옆으로 옮기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이 돈이 나오게 됩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동생 형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이트가 걸리고 동생은 붙잡혀서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고요. 형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망 중입니다. 근데 이 매형이 돈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사건이 없나 했어요. 결국은 그럴 리가 없죠. 네. 한 3억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동생이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소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불안해지죠. 우리 처남들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처남들이던데 조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밤에 파괴됩니다. 파괴되는데 3억만 모자란 게 아니라 7억이 모자란 거예요. 4억이 누가 더 썼네요? 네. 매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나무 옮긴다고 굴착기 기사가 이거 팠었지. 매형은 그 굴착기 기사가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3억 원까지 이 기사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기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요. 사실 이 마늘밭에 17억 원이 든 통 5개를 넣어놨다. 근데 2통이 없어졌다.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 굴착기 기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경찰을 부르자.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정말로 경찰을 부릅니다. 네, 큰 실수를 한 거죠.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마늘밭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치통에 담긴 뭉칫돈 3억 원과 10억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묻어둔 돈 가운데 최근 7억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씨가 밭에서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 씨를 의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참다 못한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매형이 정말 아차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나 부부가 숨겼던 돈 찾았는데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온 세상에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야, 결국 이 누나 부부 어떻게 됐나요? 돈 전부 몰수하고 마늘밭도 몰수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예.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는 게 원칙이고 그 누나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매형은 징역 1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마늘밭에서 그 110억 원이 나온 게 2011년이거든요. 네. 근데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밖에 안 됐나요? 네네. 근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제금융당국자들이 매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발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은 회수가 안 돼요. 이 돈가 어디 갔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지면서 범죄 조직이 5만 원권을 자금 관리용으로 쓰고 있다. 이게 증거가 나온 거죠. 5만 원권 지폐가 검은 돈으로 전락하면서 시중에 5만 원권이 회수되는 건 10장 중 3장에 불과합니다. 5만 원권이 비자금 용도로 쓰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대부분 5만 원권입니다. 지금도 5만 원권은 별로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게 참 장점 단점이 다 같은 건데 익명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쓰는 사람한테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익명성이 되게 단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하 경제를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만약에 현금을 통해서 덜 낸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한 사회 한 축이 투명한 경제 활동이라는 점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